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지경이었는데 그것은 등 뒤에 짊어진 거대한 나무짐의 무게 때문이 아니라 사방에서 조여오는 사람들의 광기 어린 압박 때문이었다. 비키시오. 제발 길 좀 터주시오. 이 짐이 넘어가면 다들 다친단 말이오. 김달수가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그의 절박한 고함은 성난 파도처럼 일렁이는 인파의 소음 속에 허무하게 묻혀버렸고 오히려 누군가의 거친 팔꿈치가 그의 갈비뼈를 쿡 찌르고 들어왔다. 한양 바닥에서 내로라는 새도가 호조판서 윤대감의 저택 앞은 이미 이른 새벽부터 몰려든 수백 명의 사내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굳게 닫힌 솥을 대문을 노려보며 마치 그 문이 열리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도 펼쳐질 것처럼 몸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달수는 그저 병든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같이 산에 올라 해묵은 참나무를 베어 남대문 시장으로 향하던 중이었을 뿐인데 운 나쁘게도 이 거대한 욕망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휩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등 뒤에 묶인 지게의 멜빵이 어깨 살을 파고들었고 땀에 젖은 삼배 적삼은 등짝에 쩍 달라붙어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만 지금 당장 그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자신의 발밑에서 으드득 소리를 내며 부서질 것 같은 집신과 자칫 중심을 잃으면 수많은 발길질 아래 지식여질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이었다. 거기 그 더러운 지게 좀 치우지 못해. 내 비단 도포자락에 흙이라도 묻으면 내놈 목숨으로도 값을 치르지 못할 것이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호통 소리에 달수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리니 얼굴에 하얀 분을 칠하고 값비싼 갓을 쓴 젊은 선비 하나가 부채로 코를 막으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달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날이 소인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인파에 떠밀려 그만 일하며 웅얼거렸지만 선비는 듣기 싫다는 듯 부채를 휘저으며 옆에 있던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고 곧이어 덩치 큰 사내들이 달수의 지게를 거칠게 잡아당기며 그를 군중 속으로 더 깊숙이 밀어넣었다. 균형을 잃은 달수의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 거대한 인파가 문이 열린다. 라는 고함과 함께 일제히 앞으로 쏠리며 달수의 몸을 마치 낙엽처럼 휩쓸고 지나갔고 그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판서댁의 육중한 대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게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흩어진 장작들이 마당의 고운 모래 위로 나뒹굴었을 때야. 비로소 달수는 자신이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곳에 제 발로 아니 타에 의해 들어왔음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잦아들며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밖의 웅성거림과는 차원이 다른 엄숙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판서댁 앞마당의 위압감 때문이었다. 달수는 엎어진 채로 눈만 대굴대굴 굴려 주변을 살폈는데 눈앞에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화강암 디딤돌과 그 위로 늘어선 기둥들이 마치 거인들의 다리처럼 웅장하게 솟아있었고 어디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난초 향기가 땀 냄새와 흙 냄새에 찌든 그의 코끝을 낯설게 자극했다. 이놈은 또 웬 잡놈인가. 신성한 대감마님의 뜰에 나무꾼 놈이 들어오다니.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서슬퍼런 눈빛을 한 집사 하나가 달려와 달수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는데 그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달수는 숨이 턱 막혀 최새거릴 수밖에 없었다. 달수는 필사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밖에서 떠밀려라고 변명하려 했으나 집사의 뒤에 서 있던 눈매가 매서운 중년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오며 그를 제지했다. 그는 호조판서 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청직이었는데 그는 달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이하게도 화를 내기는커녕 입가에 묘한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내보내지 마라. 대감마님께서 이번 사위 선발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뜻있는 자는 모두 들이라 하셨다. 이놈도 제 딴에는 헛된 꿈을 꾸고 기어들어 온 것이겠지. 청지기의 말은 달수에게 구원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의 선고와도 같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 화려하고도 살벌한 경쟁의 장에 강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소인은 그저 나무를 팔아 늙은 어미의 약을 지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내보내 주십시오. 달수는 바닥에 이마를 텄을 듯 조아리며 애원했으나 청지기는 이미 흥미를 잃은 듯 등을 돌리며 차갑게 내뱉었다.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였겠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이미 명단에 숫자가 채워졌으니 내 놈이 지금 나가면 대감마님의 행사를 망친 죄로 관아에 넘겨져 곤장 100대는 맞게 될 것이다. 얌전히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거라. 곤장 100대라는 말에 달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병석에 누워 아들의 귀가만을 기다릴 어머니의 파리한 얼굴이 떠올라 그는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꽉 쥐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달수는 터진 집신을 질질 끌며 마당구석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공자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백조무리 속에 잘못 섞여든 오리 새끼보다도 더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마당에는 이미 50여 명에 달하는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는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하나같이 경성에서 내로라 하는 세도가의 자제들이거나 돈 좀 만진다는 거상들의 아들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은 저마다 최고급 명주로 지은 도포를 휘날리며 가끈에 옥을 달고 손에는 값비싼 합죽선을 든 채 서로의 기세를 탐색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는 시종일관 거만하고 가식적이었는데 이 대감댁 자제분 아니십니까? 이번 경합은 자네가 휩쓸겠구먼. 아니네, 듣자 하니. 저쪽에 박도령이 거금을 들여 진귀한 예물을 준비했다던데 따위에 오로지 가문과 재력에 대한 탐색점뿐이었다. 달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가슴 한구석에서 씁쓸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라서가 아니라 평생을 책과 벗하며 살아온 자신의 지적 자존심이 그들의 천박한 허영심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는 듯한 모멸감 때문이었다. 비록 낮에는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밤에는 호롱불조차 켜기 아까워 달빛에 의지해 책을 읽는 처지였지만 달수의 머릿속에는 사서삼경의 문구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고 가슴 속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숨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단상 위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지며 웅장한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졌고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단상 뒤편 발이 처진 누각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이번 소동의 원인인 호조판서 윤대감과 그의 금지오겹 이화 아기씨가 앉아있을 터였다. 윤대감은 깐깐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괴짜 같은 기질이 있어 이번 사위 선발에서 가문이나 재물보다는 오직 사람됨을 보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장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장본인이었다. 그러나 모인 사람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고 저마다 가문의 위세를 뽐내거나 뒷배를 동원할 궁리에만 골몰하고 있었으니 진정으로 대감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달수는 기둥 뒤 그림자 속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처진 어깨와 흑투성이 발을 내려다보며 이 화려한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그리고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탕약 한 첩을 지어드릴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달수의 소박한 바람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구르기 시작했으니 단상에 오른 집사가 목을 가다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첫 번째 과제를 발표하는 순간이었다. 자, 정숙, 대감마님께서 내리시는 첫 번째 관문이다. 지금부터 각자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값진 것을 꺼내어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재물이든
재주든 혹은 마음이든 상관없다. 단 대감마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는 즉시 이 문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은 다시금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자신만만한 표정의 공자들이 앞다투어 품속에서 주먹만한 진주며 황금으로 만든 두꺼비, 명나라에서 들여온 서화 등을 꺼내 들고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달수는 그 광경을 보며 헛웃음을 삼켰는데 그들이 내놓은 물건들이란 하나같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껍데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달수의 등 뒤를 따갑게 찔러왔고 고개를 돌린 달수는 자신을 노려보는 한 사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는 아까 문 밖에서 달수의 지게를 발로 찼던 그 거만한 선비 박도영이었다. 박도영은 거드름을 피우며 부채를 접어 달수를 가리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저기 구석에 쥐새끼처럼 숨어있는 놈은 무엇을 내놓을지 궁금하구려. 나무꾼 주제에 산삼이라도 캐왔는가? 아니면 썩은 장작개비가 내 놈의 보물인가? 그의 조롱에 주변의 공자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달수에게 꽂혔다. 달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집사의 눈빛이 매섭게 달수를 향했고 단상 뒤에 발 너머에서도 누군가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이제 달수는 선택해야만 했다. 이대로 비웃음을 사며 쫓겨나 관아의 매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오만방자한 무리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인가? 달수의 손이 떨리는가 싶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낡은 소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낡고 빛바랜 그러나 달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글씨 연습을 위해 수천 번을 썼다. 지운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저에게는 달수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으나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멸시받던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자 점차 단단하고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도영을 그리고 단상 위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저에게는 보여드릴 황금 두꺼비도 귀한 서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달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을 때 그의 낡은 집신이 자갈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이 심지어 조롱하던 박도영조차도 이 초라한 나무꾼이 뿜어내는 기이한 기백에 눌려 침을 꿀꺽 삼켰다. 바람이 불어와 달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나무꾼이 아닌 세상을 향해 붓을 든 고고한 선비처럼 보였다. 달수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묵향 대신 땀 냄새가, 화려한 그림 대신 삐뚤빼뚤한 글씨가 가득한 가난하지만 치열했던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이것이 제 보물입니다. 달수의 선언이 정적을 깨고 마당을 갈랐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정적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끊어지듯 일순간에 터져나온 폭소로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 웃음소리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명백한 조롱과 멸시가 뒤섞인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아 달수의 고막을 사정없이 찔러댔다. 푸아, 저것 좀 보시오. 종이 뭉치라니 감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저 따위 쓰레기가 보물이라니. 배를 잡고 넘어가는 공자들의 몸짓에 그들의 비단 옷자락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그 화려한 색채의 향연 속에서 달수의 누런 삼배옷은 흙탕물에 젖은 걸레 조각처럼 초라하게만 보였다. 박도영은 부채로 자신의 허벅지를 탁탁 치며 눈물이 맺힐 정도로 웃어대더니 성큼성큼 다가와 달수가 소중하게 받쳐들고 있는 종이 뭉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고 무례한지 달수의 손끝이 베일 듯했다. 어디 한번 자세히 보자꾸나. 천하의 명필이라도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선대왕의 밀지라도 적혀 있는지. 박도영이 과장된 몸짓으로 꼬깃꼬깃한 종이를 펼쳐 보이자 그 안에는 서툰 솜씨로 하지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효샤와 있는 자가 수없이 겹쳐져 검게 번져 있는 모습이 드러났는데 먹물이 아닌 숯 검댕이나 취인즙으로 쓴 듯 색깔마저 거무튀튀하고 칙칙했다. 그것은 가난한 달수가 종이를 아끼기 위해 쓰고 또 쓰고 마르면 다시 그 위에 덧써서 종이의 본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진 그야말로 처절한 빈곤의 증명서였다. 이런 흉물스러운 것을 보물이라 칭하다니. 내 놈은 윤대감 마님을 능멸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눈을 더럽히려고 작정한 것이냐? 박도영이 종이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로 지시기려 하자 달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바닥으로 몸을 날려 박도영의 가죽신 밑으로 손을 밀어 넣었다. 안 됩니다. 밟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 어미가 밤새 캣바느질을 하여 모은 돈으로 처음 사주신 종이입니다. 제게는 천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달수의 손등이 박도영의 단단한 신발 굽에 짓눌려 붉은 피멍이 들고 껍질이 벗겨졌으나 그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종이를 품에 안고 웅크리며 짐승 같은 신음을 토해냈다. 그 처절한 모습에 웃음소리가 잦아들 법도 하건만 잔인한 구경꾼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듯 혀를 차며 수군거렸고 개 중에는 거지놈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기어올라 매를 버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리는 자들도 있었다. 달수는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뜨거운 눈물이 흙먼지와 섞여 볼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육체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어머니의 피땀이 서린 그 종이가 이들에게는 한낱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서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때 소란을 지켜보던 청지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정리했는데 그의 표정은 여전히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을 띠고 있었다. 소란 피우지 마라. 대감마님께서는 물건의 귀천을 논하지 말라 하셨다. 저 자가 내놓은 것이 종이 뭉치든 썩은 지푸라기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대감마님과 아기 씨의 몫이다. 청지기의 말에 박도영은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발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불쾌하다는 듯 신발코를 바닥에 문질러 닦으며 달수를 내려다보았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천한 것, 내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지. 박도영은 짐짓 선심 쓰는 척 물러나 다시 단상 앞으로 나아가더니 하인에게 눈짓을 하여 비단 보자기 하나를 가져오게 했다. 자, 내 보물을 보여드리지. 눈이 있다면 똑똑히 보시오. 그가 자신만만하게 보자기 매듭을 풀자 눈부신 황금빛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와 주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할 지경이었는데 그것은 순금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어미 거북이, 새끼 거북을 등에 업고 있는 형상의 거대한 장식품이었다. 거북의 등껍질마다 값비싼 비취와 붉은 산호가 박혀 있었고 눈에는 콩알만한 흑진주가 박혀 있어 살아있는 듯 번들거렸다. 오! 하는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홀린 듯 그 황금 거북 앞으로 몰려들며 침을 삼켰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나라 황실 장인이 10년을 공들여 만든 천하의 보물, 자모금귀 츠무징괴 라하오, 부모에 대한 효심과 자손 만대의 번영을 상징하는 물건이지. 감히 썩은 종이 쪼가리와 비교나 할 수 있겠소? 박도영은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달수를 향해 멸시의 미소를 날렸고 주변의 공자들은 역시 박도령이네. 이 정도는 되어야 판서댁 사위가 될 자격이 있지. 라며 아첨을 떨기 바빴다. 달수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며 비틀비틀 일어섰지만 그 화려한 황금 거북의 광채 앞에서 자신의 종이 뭉치가 초라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달수는 품에 안은 종이의 거친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저 차가운 금덩어리에는 어머니의 따스한 체온이 없지 않은가. 저 번쩍이는 보석에는 밤을 새워 아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던 어머니의 숨결이 서려 있지 않지 않은가. 달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다시 구석 자리로 돌아가 섰으나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기와도 같은 뜨거운 불덩이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매를 맞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오만한 자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다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승부욕에 휩싸이게 되었다.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해가 중천에 떠올라 정수리를 뜨겁게 달굴 때까지도 계속되었다. 공자들은 저마다 가져온 희귀한 난초, 고서와 옥으로 만든 피리 등을 자랑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달수는 그 긴 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더약볕 아래 서 있어야 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고 아까 넘어진 무릎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누워 계신 차가운 구들장과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던 쌉싸름한 냄새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 못난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달수의 귓가에 우문거리는 이명 소리가 들려올 때쯤 마당 한편에 화려한 주안상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윤대감 측에서 먼 길을 온 귀한 손님들을 위해 점심 요기를 대접하는 것이었는데 기름진 고기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달수의 코끝을 잔인하게 유혹했다. 그러나 하인들은 비단 옷을 입은 공자들에게는 깍듯이 상을 올리면서도 구석에 서 있는 달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어이, 거기 나무꾼. 닭다리를 뜯으며 기름진 입술을 닦던 박도영이 킬킬거리며 달수를 불렀다. 배고프지? 자, 이거라도 먹으렴. 그가 먹다 남은 뼈다귀 하나를 달수 발치에 툭 던졌다. 흙먼지가 묻은 뼈다귀가 대굴대굴 굴러 달수의 집신 앞에 멈췄다. 주위의 공자들은 킥킥거리며 달수의 반응을 살폈다. 모멸감이 전신을 휘감아 얼굴이 불타는 듯 했지만 달수는 발치에 떨어진 뼈다귀를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만약 여기서 화를 내거나 울분을 터뜨린다면 그것은 저들이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었다. 달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도형을 응시하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산의 진미도 모래알 같을 것이요. 마음이 부유한 자에게는 물 한 모금도 감로수와 같다고 배웠습니다. 소인은 배가 고프지 않으니 그대의 배나 더 채우시지요. 달수의 예상치 못한 의연한 대꾸에 박도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씹던 고기가 목에 걸린 듯 꽁꽁거렸다. 이 건방진 놈이 감히 누구 앞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이냐. 박도영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찰나 징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며 오후의 심사가 시작됨을 알렸다. 오후가 되자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북쪽에서 서늘한 기운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1차 관문인 보물심사는 별다른 탈락자 발표 없이 끝나는 듯 했으나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청지기가 다시 단상에 올라 엄숙한 표정으로 두루마리를 펼쳤다. 윤대 간마님과 아기씨께서 여러분이 보여준 보물들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개 중에는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었고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도 있었다 하십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달수 쪽을 향했다가 빠르게 거두어졌다. 허나 진정한 옥석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쓰임새와 지혜에 있는 법. 이제 두 번째 관문이자 본격적인 경합을 시작할 것이니 심약하거나 자신이 없는 자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시오. 물론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들만이 마당을 채웠다. 청지기는 뒤이어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다. 이번 과제에서 탈락하는 자는 대문 밖으로 나갈 때 자신이 가져온 보물을 이곳에 두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벌이자 가난한 이웃을 위한 구휼미로 바꿀 자금이 될 것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수천 냥짜리 보물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에 몇몇 공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박도형 역시 움찔하며 자신의 황금 거북을 감싼 보자기를 끌어안았지만 곧 콧방귀를 뀌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내가 탈락할 리가 없지. 두고 보라지. 저 나무꾼 놈은 찢어진 종이 쪼가리마저 뺏기고 울며 불며 쫓겨날 테니. 그러나 달수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잃을 것이 없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는 법이다. 게다가 만약 자신이 실패하여 종이를 두고 가게 된다 한들 그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쌀이 된다면 어머니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했다. 달수는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사슴의 눈망울이 아니었다. 그때 단상 뒤에 발이 스르르 거치지는 않았으나 그 안쪽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가늘고 고운 그러나 기품 있는 여인의 목소리가 발 너머에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와 아기 씨의 목소리였다. 모두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녀, 감히 여러분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무례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주위의 공기가 향기로워지는 듯했다. 공자들은 저마다 옴매무새를 다듬으며 헛기침을 했다. 두 번째 관문은 무예도 시문도 아닙니다. 세상 이치에 대한 물음이니 부디 현명한 답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과 기대가 섞여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맡길 진정한 짝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다. 달수는 그 목소리에서 기이한 동질감을 느꼈다. 화려한 담장 안에 갇혀 사는 그녀나 가난이라는 굴레에 갇혀 사는 자신이나 어쩌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합니다. 청지기가 아기 씨를 대신해 목청을 높였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힘이 있습니다. 칼의 힘, 돈의 힘, 권력의 힘. 허나 아기 씨께서는 묻습니다. 가장 강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가장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으며 남에게 주면 줄수록 나에게 더 많이 쌓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 떨어지자 마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공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손가락을 꼽으며 셈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먼 산을 바라보며 딴청을 피웠다. 박도영은 그거야 당연이라며 입을 때려다 말고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정답이 뻔한 듯 하면서도 함정이 있을 것 같은 묘한 문제였다. 달수는 눈을 감았다. 바람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강하지만 부드러운 것, 주면 줄수록 쌓이는 것, 그것은 책 속에 있는 정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땀 흘려 일하며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으며 몸으로 깨달은 그 무엇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한 마당에 청사초롱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붉고 푸른 불빛 아래 사내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누군가는 답을 찾지 못해 식은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억지 춘향격으로 답을 지어내고 있었다. 달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굳게 담은 입술은 무언가 결심한 듯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곧 그의 차례가 올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아니 어쩌면 그들의 위선을 발가벗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밤바람이 달수의 낡은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마당 곳곳에 세워진 화로에서 타오르는 장작불이 매캐한 연기를 피어올리며 붉은 혓바닥을 날름거렸는데 그 불빛은 잔뜩 긴장한 사내들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워 마치 저승의 심판대 앞에 선 죄인들의 형상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파고들 때마다 도포 자락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와 거칠어진 숨소리뿐이었다.
호조판서 윤대감의 두 번째 과제. 가장 강하지만 보이지 않고 부드러우나 바위를 뚫으며 줄수록 쌓이는 것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 임박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문가 자제라는 허울을 쓴 사내들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머리를 짜내고 있었으나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 죽은 글자만 파먹거나 기생집을 드나들며 풍류나 읊조리던 그들의 머리에서 세상의 이치를 꿰뚫는 지혜가 나올리 만무했다. 개중에는 눈치 빠르게 하인들을 시켜 밖에서 훈장이나 식객들에게 답을 구해오게 하려는 자들도 있었으나 철통같이 지키고 선 집사들의 서슬퍼런 눈초리에 막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차례대로 답을 말씀해 보십시오. 청지기의 건조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르자 첫 번째 순서로 지목된 통례원 좌통례의 아들이 쭈뼛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화려한 부채를 쥐고 있었으나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부채 살이 부딪히며 달달거리는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그것은 바로 물쉬이 아니겠습니까? 물은 바위를 뚫고 형태가 없으니 유연하고 또 강으로 바다로 모이니 쌓이는 것이고 그는 자신이 말하면서도 확신이 없는지 말끝을 흐렸다. 발 뒤편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청지기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물은 눈에 보이며 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남에게 퍼주면 내 우물은 마르는 법이지요. 틀렸습니다. 다음. 가차없는 탈락선언에 사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고 그는 자신이 가져온 옥피리를 내놓으라는 하인들의 손길에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다. 그 광경을 본 나머지 후보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의 위신이 깎이고 망신을 당한다는 공포가 실감나게 다가온 것이다. 이어지는 대답들은 가관이었다. 어떤 이는 바람이라 했고 어떤 이는 세월이라 했으며 급기야 어떤 무식한 자는 대감마님의 권세라고 아부를 떨었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할 뻔하기도 했다. 줄줄이 탈락자가 속출하며 마당이 텅 비어갈 즈음 마침내 박도영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앞선 자들의 실패를 비웃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이 문제를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닌 자신의 야망을 드러낼 기회로 삼기로 작정한 듯했다. 어리석은 자들 같으니라고 물이니 바람이니 하는 자연의 이치 따위를 묻는 게 아니란 걸 모르나? 박도영은 윤대감이 앉아있을 누각을 향해 깊숙이 읍을 하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소생이 생각하기에 그 정답은 바로 군왕의 덕더이라 사료되옵니다. 왕의 덕은 만백성을 감싸 안으니 부드럽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천하를 움직이니 강하며 베풀면 베풀수록 성군이라 칭송받아 그 명성이 쌓이니 이보다 완벽한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도영은 자신의 대답에 도취하여 득에 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선비들도 오, 과연 명답이로다라며 감탄을 터뜨렸다. 확실히 그럴듯한 논리였고 판서 대감의 충성심을 자극할 만한 영리한 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발 뒤에서 나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윤대감의 목소리였다. 허허, 말재주가 비상하구려. 허나 자네는 군왕이 아니지 않은가? 내가 묻는 것은 자네가 품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물은 것일세. 남의 옷을 빌려 입은 듯한 답은 공허하기 짝이 없네. 박도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합격도 불합격도 아닌 애매한 핀잔에 자존심이 상한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청지기는 박도영을 탈락시키지는 않았으나 눈빛으로 경고를 보냈다. 이제 남은 자는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마침내 구석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달수의 차례가 돌아왔다. 달수는 천천히 걸어나와 단상 앞에 섰다. 그의 누더기 옷은 밤바람에 초라하게 날렸지만 불빛을 받은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고요했다. 사람들은 저 나무꾼 놈이 무슨 답을 하겠어라는 표정으로 혀를 찾고
박도영은 팔짱을 낀 채 그가 망신당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달수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둥근 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계신 그곳에도 저 달은 비추고 있을까? 달수는 낮에 산에서 나무를 하며 보았던 이름 모를 들꽃과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썩어가는 낙엽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의 거친 손마디를 생각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달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당의 웅성거림을 뚫고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진심전심입니다. 진심이라? 누각 안에서 호기심 어린 반문이 흘러나왔다. 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진심은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무쇠 같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니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또한 진심은 물처럼 부드러워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바위 같은 고집을 녹이니 그 유연함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달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재물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진심은 남에게 주면 줄수록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내 안에 더 큰 기쁨과 믿음으로 쌓이게 됩니다. 소인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병든 노모를 향한 효심과 이웃을 향한 작은 진심 하나로 지금껏 살아왔기에 감히 말씀 올립니다. 달수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화려한 미사여구도 고사성어도 섞이지 않은 투박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울림은 그 어떤 명문장보다 깊었다. 박도영은 코웃음을 치며 감성파리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군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때 발이 처진 누각 안에서 이와 아기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심이라. 그대는 진심 하나로 바위를 뚫어본 적이 있습니까? 달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소인이 나무를 할 때 도끼날이 무디어져도 멈추지 않고 10번 찍으면 아름드리 나무도 넘어가더이다. 하물며 따뜻한 피가 흐르는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제 어머니께서 가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자식을 향한 진심이 고단한 삶의 바위를 뚫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통과, 윤대감의 짧고 굵은 한마디가 떨어졌다. 주변이 술렁거렸다. 박도영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고 다른 후보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수를 쳐다보았다. 저 천한 나무꾼이 통과라니. 그러나 청지기는 단호하게 달수에게 합격자들이 서는 자리로 이동할 것을 명했다. 이제 남은 자는 박도영과 달수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늙은 선비 한 명뿐이었다.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위 선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관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윤대감은 지금까지의 유의가 지루했다는 듯, 혹은 이제야말로 진짜 배기를 가려낼 때가 되었다는 듯, 직접 누각의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다. 백발이 성성한 노대감의 위엄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는 달수를 흥미로운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박도영에게는 차가운 시선을 던진 뒤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는 장난에 불과했다. 내 딸아이가 평생을 의탁할 사내를 고르는데 그저 말재주나 재물 자랑으로 뽑을 수는 없지. 윤대감의 손짓에 하녀들이 마당 한가운데에 기이한 물건들을 내어왔다. 거대한 저울과 날카롭게 날이 선 작두였다. 괴이한 분위기에 사내들이 뒷걸음질 쳤다. 마지막 관문이다. 이것은 내 딸 이화가 직접 낸 문제이자 이 아비조차 혀를 내두른 난쟁이라. 대감의 옆으로 비단 장막이 걷히며 마침내 이화 아기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쓰개치마로 얼굴을 반쯤 가렸으나 그 사이로 드러난 눈매는 총명하고도 단호했으며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주위를 압도했다. 그녀는 달수와 눈이 마주치자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으나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수수께끼를 던졌다. 세상에는 저울로 달 수 없는 무게가 있고 칼 없이도 베이는 상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화 아기씨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돼 저울 눈금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워 뼈와 살을 깎아내되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그녀의 말은 단순히 답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닌 행동과 통찰을 요구하는 잔인한 시험이었다. 박도영은 멍하니 저울과 작두를 바라보았다. 무거운 건데 무게가 없다? 날카로운데 피가 안 난다?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인가? 그는 당황하여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상식 밖의 질문 앞에 그의 얄팍한 지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늙은 선비가 먼저 나섰다. 가장 무거운 것은 부모님의 은혜요. 가장 날카로운 것은 세월이라 하였습니다. 그는 공손히 읍했다. 이와 아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책에 나오는 답입니다. 저는 증명하라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지금 저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세월의 날카로움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선비는 말문이 막혀 물러났다. 박도영은 초조함에 입술을 물어뜯다가 불현듯 무언가 떠오른 듯 소리쳤다. 알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것은 내 가문의 명예이고 가장 날카로운 것은 내 권력의 칼날입니다. 내 명예는 천금을 줘도 못 바꾸니 무거운 것이고 내 말 한마디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보낼 수 있으니 피 없이 베는 것이지요. 그는 거들먹거리며 하인들을 시켜 금덩이를 저울에 올리려 했다. 윤대감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이와 아기 씨의 눈매는 싸늘하게 식었다. 명예를 금덩이 무게로 치는 분이시군요. 권력으로 사람을 해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시다니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일침에 박도영은 얼어붙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달수에게 쏠렸다. 달수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장 무겁지만 무게가 없는 것. 가장 날카롭지만 피가 나지 않는 것.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흘리시던 눈물의 무게. 가난 때문에 겪어야 했던 멸시의 시선들. 그것들은 분명 존재했으나 형체가 없었고 몸에 상처를 내지는 않았으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었다. 달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으나 그 슬픔은 이내 단단한 확신으로 변했다. 그는 작두나 저울 쪽이 아닌 이화 아기 씨가 서 있는 누각 바로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주위의 병졸들이 제지하려 했으나 윤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다. 달수는 이화 아기 씨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떼지 않고 품에서 다시 그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옆에 있던 횃불을 집어들었다. 사람들은 그가 미친 짓을 하려는 줄 알고 숨을 죽였다. 소인이 생각하는 가장 무거운 것은 달수는 횃불을 종이 뭉치 가까이 댔다가 떼며 말했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아비 없이 자란 자식이 늙은 어미를 고생시키고 입신양명하여 효도 한 번 못했다는 그 죄스러운 마음은 천하의 태산보다 무거워 평생 어깨를 짓누르나 저울에는 티끌 하나의 무게도 잡히지 않습니다. 달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의 뼈저린 고백이었다. 듣는 이들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그렇다면 이와 아기 씨의 목소리도 미세하게 떨렸다. 가장 날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달수는 고개를 돌려 박도영을 그리고 자신을 비웃던 수많은 공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누추한 행색을 내려다 보았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편견, 어린 시선과 혀끝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던져지는 멸시의 눈빛과 함부로 내뱉는 말들은 칼보다 날카로워 심장을 베고 영혼을 난도질하지만 겉으로는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사람을 죽입니다. 달수의 말은 비수가 되어 마당에 있는 모든 양반들의 가슴에 꽂혔다. 박도영은 마치 뺨을 맞은 듯 얼굴이 붉어졌고
윤대감조차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달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증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품에서 꺼낸 어머니의 글씨 연습 종이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깃털처럼 가벼운 종이 몇 장이었다. 저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이 종이는 물리적으로는 가볍습니다. 허나 제게는 이 안에 담긴 어머니의 한과 사랑이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쓰레기 취급하며 짓밟았던 여러분의 그 시선이 바로 피를 보지 않고도 저를 가장 아프게 베었던 칼날이었습니다. 달수는 박도영을 쏘아보았다. 그대의 비단 옷은 화려하나 그대의 시선은 흉기였고 나의 옷은 누추하나 나의 마음은 그 흉기를 견뎌냈소. 이것이 내가 바치는 증명입니다. 순간 바람이 멈춘 듯한 적막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답 맞히기가 아니라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를 통렬하게 꾸짖는 서리빨 같은 일갈이었다. 이와 아기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렸다. 그녀가 찾던 사람,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보고 자신의 아픔을 타인의 아픔으로 확장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쓰개 치마를 내리고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러나 박도영은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이 분위기를 뒤집어야 했다. 이놈, 감히 대감마님 앞에서 양반들을 능멸하다니.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저것은 답이 아니라 악담이다. 박도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고 당황한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며 달수를 포위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과연 윤대감의 판결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박도영의 서슬퍼런 고함 소리가 판서댁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횃불을 든 하인들과 건장한 사병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달수를 에워쌌다. 붉은 불빛이 넘실거리며 달수의 낡은 옷자락을 비췄고 사방에서 조여오는 살기등등한 기운은 숨통을 끊어놓을 듯 맹렬했다. 무엇들 하느냐? 저놈은 지금 신성한 양반의 도리를 모욕하고 감히 천한 입으로 반상의 법도를 뒤흔드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하여 관아에 넘겨라. 내 친히 국문을 하여 배후를 캘 것이다. 박도영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는데 그의 눈은 핏발이 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려 있어 흡사 광견과도 같았다. 주위에 있던 다른 공자들도 이때다 싶어 동조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저런 근본 없는 놈이 대감마님의 귀한 따님 앞에서 혓바닥을 놀리게 두어선 안 됩니다. 양반을 편견 덩어리라 매도하다니 이는 명백한 능상입니다. 그들의 아우성은 달수라는 한 사람을 제물 삼아 자신들의 구겨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비열한 몸부림이었다. 달수는 묵묵히 그들의 광기를 지켜보았다. 공포가 없지는 않았으나 방금 자신이 내뱉은 말, 진심과 편견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않았음을 저들의 행동이 역설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었기에 그는 오히려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꼿꼿이 세웠다. 사병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수에게 달려들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멈춰라 하는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누각 위에서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점잖은 목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호조 판서로서 수십 년간 조정의 기강을 잡아온 윤대감의 서리빨 같은 위엄이 실린 일갈이었다. 대감의 한마디에 날뛰던 박도영도 몽둥이를 든 하인들도 찬물을 끼얹은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윤대감은 누각의 난간을 꽉 움켜쥔 채 녹이 띈 눈으로 마당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감은 달수를 포위한 사병들을 눈짓으로 물러나게 한 뒤 파랗게 질린 박도영의 코앞까지 다가가섰다. 자네는 지금 내 집 마당에서
내 허락도 없이 사형쓰심을 집행하려 했는가? 대감의 낮게 깔린 목소리에 박도영은 허둥지둥 읍을 하며 변명했다. 대감마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대감마님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저 불경한 놈을 불경이라. 윤대감은 박도영의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비웃었다. 내 귀에는 저 젊은이의 말이 비수처럼 날카롭기는 했으나 틀린 구석은 하나도 없었다.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분개하여 폭력을 휘두르려 한 자네들의 모습이야말로 저 젊은이가 말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실제함을 증명한 꼴이 아닌가? 대감의 전곡을 찌르는 지적에 박도영은 입을 뻐끔거렸으나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윤대감은 시선을 돌려 달수를 바라보았다. 흑투성이 옷에 헝클어진 머리,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단단한 눈빛. 대감은 마음속으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내 평생 수많은 인재를 보았으나 진흙 속에서 이토록 빛나는 진주를 보게 될 줄이야. 윤대감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들리도록 엄숙하게 선언했다. 나는 오늘 사위를 뽑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으나 동시에 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허영의 껍질을 벗겨줄 일을 기다렸는지도 모른다. 저울로 달 수 없는 죄책감의 무게를 아는 자, 칼보다 무서운 편견의 아픔을 아는 자, 그런 자만이 백성의 어버이가 될 자격이 있고 내 딸을 맡길 자격이 있다. 윤대감의 파격적인 발언의 장내는 술렁이다 못해 뒤집어질 지경이었다. 이것은 사실상 달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박도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말도 안 됩니다. 저놈은 천한 나무꾼입니다. 족보도 없고 글줄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으나 근본이 천한 상놈이란 말입니다. 호조판서 댁의 금지옥엽이 저런 거지. 운막 같은 집으로 시집을 간다니 세상이 비웃을 일입니다. 박도영은 마지막 발악으로 신분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치졸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주변의 공자들도 웅성거리며 동조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신분의 벽을 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 조선의 철칙이자 그들의 믿음이었으니까. 그때 윤대감의 뒤편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이화아기 씨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쓰개 치마를 완전히 걷어내고 달빛 아래 드러난 결연한 얼굴로 박도영을 응시했다. 박도령, 그대는 가문을 논하고 근본을 논하였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으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서슬이 펄했다. 그렇다면 내 묻겠습니다. 그대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가문과 재물은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아침 아버님께서는 사람을 풀어 이곳에 모인 분들의 평판을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아기 씨가 손짓하자 청지기가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와 펼쳤다. 아기 씨는 그 내용을 차분히 읊어내려갔다. 박도영, 한양 최대의 객주를 운영하는 바깥풀자의 장남. 허나 그분은 흉년에 곡식을 매점매석하여 백성의 고열을 빤 결과요. 갚지 못한 빚을 빌미로 양민의 딸들을 노비로 삼은 악행 위에 쌓아 올린 금자탑이라 적혀 있군요. 이것이 그대가 말하는 근본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박도영에게 꽂혔다. 경멸과 비난이 섞인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박도영의 얼굴은 붉어졌다 하얘졌다를 반복하며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모략입니다. 장사치의 셈법을 모르는 무지렁이들의 헛소리입니다. 그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와 아기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달수를 향해 돌아섰다. 반면 김달수, 남대문 밖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나무꾼, 비록 끼니를 잊기 어려울 만큼 가난하나 산에서 캔 약초는 저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밤마다 흙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하더군요. 오늘 아침 이곳에 오기 위해 지게를 지고 나설 때도 쓰러진 노인을 어버 의원에게 모셔다 드리느라 지각할 뻔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아기 씨의 말에 달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겪은 사소한 일들이 아무도 보지 않았으리라 생각했던 선행들이 낱낱이 보고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와 아기 씨는 달수에게 다가와 그가 저울 위에 올려놓았던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슴에 품었다. 세상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은 짐승을 양반이라 부르고 누더기를 입은 성인 성린을 천민이라 부르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허나 저는 오늘 비록 거친 옷을 입었으나 그 안의 왕보다 더 고귀한 영혼을 지닌 분을 보았습니다. 제가 찾던 낭군님은 황금 거북을 가져온 분이 아니라 어머니의 눈물 젖은 종이를 보물로 여길 줄 아는 분입니다. 아기 씨의 선언은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썩어빠진 세태에 대한 통렬한 꾸짖음이자 진정한 가치에 대한 헌사였다.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고. 박도영은 이성을 잃고 길길이 날뛰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와 아기 씨가 들고 있는 종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달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박도영의 앞을 가로막으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매일 무거운 도끼질로 단련된 달수의 악력은 무쇠 같았다. 그만하시오. 달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으나 그 눈빛에서는 맹호와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시오. 그대의 옷은 비단이나 그대의 행동은 시정잡배만도 못하오. 이곳은 그대의 탐욕을 채울 장터가 아니오. 달수가 손목을 비틀자 박도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흙바닥에 처박힌 꼴이 된 박도영의 갓이 벗겨지고 상투가 풀어져 산발이 되었다. 그토록 멸시하던 나무꾼에게 제압당한 굴욕감에 그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윤대감은 차가운 눈으로 하인들에게 명했다. 저 자를 끌어내라. 그리고 다시는 내 집 문턱을 밟지 못하게 하라. 또한 박가의 부정축제에 대해서는 내일 형조에 고하여 낱낱이 조사토록 할 것이다.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달려들어 박도영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대감마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박도영의 애원 소리가 멀어지며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남은 공자들은 쥐 죽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감히 눈을 들어 달수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입은 비단 옷이 갑자기 가시방석처럼 느껴졌고 달수의 낡은 삼배옷이 눈부신 관복처럼 보이는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소란이 정리되자 윤대감은 달수 앞으로 다가왔다. 대감은 달수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투박하며 굳은 살이 박인 나무꾼의 손이었다. 자네 이름이 달수라고 했나? 대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져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달수는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몰랐다. 내 오늘 자네를 통해 큰 배움을 얻었네. 내 딸아이의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 같은 사람이 내 사위가 되어준다면 내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복이 될 것이야. 윤대감의 파격적인 인정에 달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을 멸시와 가난 속에 살아왔던 서름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다. 하오나 대감마님. 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에는 병든 노모가 계시고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어찌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따님을 고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과분한 칭찬만으로도 족합니다. 달수는 겸손하게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자신 같은 천한 놈 때문에 고귀한 아기 씨가 손가락질을 받고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아기 씨가 다시금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달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낭군님, 부유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으나 낭군님의 그 올곧은 심성은 천년을 가는 바위와 같습니다. 저는
비단금침보다 낭구님의 따뜻한 마음을 덮고 자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러 가주시겠습니까? 아기 씨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달수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 여인은 자신의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김달수라는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있음을, 그리고 자신 또한 이 여인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결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올랐다. 달수는 천천히 그리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부족한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아기 씨를, 아니 부인과 어머니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달수의 맹세에 이와 아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보름달처럼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다. 윤대감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당의 하인들도, 심지어 탈락한 공자들조차도 이 감동적인 광경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밤은 깊었으나 판서댁 마당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횃불 때문이 아니라 편견과 오만을 깨트리고 피어난 진실한 사랑과 사람됨의 빛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달수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대문을 나서 초라한 초가집으로 향하는 길. 이제 달수는 혼자가 아니었다. 한양장안이 발칵 뒤집히고 남대문 시장통의 왈패들부터 북촌의 고관대작들까지 입을 모아 떠들어대니 그 소란스러움이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는데, 호조판서 윤대감의 금지옥엽 외동딸이 비단 가마를 타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으로 가는 대신 낡은 무명옷을 입고 제 발로 걸어서 남산 골짜기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윤대감이 노망이 났다. 아기씨가 여우에 홀렸다라며 혀를 찾고, 개 중에는 저러다 며칠 못 버티고 울며불며 친정으로 도망칠 것이라며 악담을 퍼붓는 이들도 있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김달수와 이화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혼례를 치른 첫날 밤, 달수의 집은 너무나 비좁아 신방이랄 것도 없이 그저 병든 노모가 누워있는 아랫목 옆에 낡은 병풍 하나를 치고 윗목의 자리를 잡아야 했는데, 구멍 뚫린 창호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고 어디선가 찍찍거리는 쥐 소리마저 들려왔다. 달수는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인, 내 능력이 부족하여 귀한 분을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편한 친정으로 돌아가셔도, 라고 말끝을 흐렸으나 이화는 조용히 달수의 입을 막으며 거칠어진 그의 손을 자신의 고운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낭구님, 비단 이불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이지만 낭구님의 진심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저는 껍데기뿐인 화려함보다 낭구님과 함께하는 이 좁은 방의 온기가 더 좋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소미불 하나를 나눠 덮으며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잠이 들었고, 달수는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반드시 이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하리라고, 이 고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고. 이튿날부터 시작된 산골 생활은 곱게 자란 이화에게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느라 어깨에는 피멍이 들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옷 같던 얼굴에는 검댕이 묻기 일쑤였으며 서툰 칼질에 손가락을 베어 피가 흐르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때마다 맑은 웃음으로 달수를 안심시켰다. 이화는 자신이 가져온 폐물들을 하나씩 팔아 쌀을 사고 고기를 사서 시어머니의 병구 안에 정성을 쏟았는데, 콧대 높은 판서댁 아기씨가 똥오줌을 받아내고 냄새나는 환자의 몸을 닦아내는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하던 동네 안악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돕기 시작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좋은 약과 며느리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달수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내 아들이 장가를 간 것도 모자라 선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노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좁은 초가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달수는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이화가 구해다 준 책을 읽으며 주경야독에 나날을 보냈는데 예전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책을 읽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믿어주는 아내와 가족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겨 글자 하나하나가 뼈에 사무치게 들어왔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달수의 학문은 일취월장하여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이화는 달수가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밤늦도록 바느질 품을 팔아 기름값을 대었고 때로는 글공부에 지친 남편을 위해 직접 시를 지어 읊어주며 지친 심신을 달래주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서 인재를 뽑기 위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 이번 과거는 임금께서 직접 주관하는 알성시로 전국에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한양으로 몰려들었다. 달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붓과 벼루를 챙겨 집을 나섰다. 낭군님의 붓끝에 세상을 향한 진심을 담으세요. 떨지 마시고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화는 달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달수는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가슴에 새기며 시험장으로 향했다. 시험장에 도착하니 수천 명의 유생들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는 과거 자신을 비웃었던 공자들도 있었으나 달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시제시타일가 발표되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달에 대해 논하라. 달수는 붓을 들어 먹물을 듬뿍 찍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공자 맹자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겪었던 가난의 고통, 억울한 누명을 썼던 이웃들의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서민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화려한 문장 대신 투박하지만 절절한 현실의 언어로 백성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임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광화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합격자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다. 장관 쫑균, 한성부 남촌 거주 김달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달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장원급제라니 수많은 유생을 제치고 나무꾼 김달수가 수석을 차지한 것이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김달수가 누구냐, 그 나무꾼 선비 아니냐라며 놀라워했다. 임금께서 하사하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백마에 올라 금이 환영하는 달수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3년 전 초라한 지게꾼으로 비웃음을 샀던 그 거리가 이제는 그를 향한 찬사와 꽃가루로 뒤덮였다. 달수가 집에 도착했을 때 늙은 노모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이화는 쳇마루에 서서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달수는 말에서 내려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 그녀를 와라 껴안았다. 부인, 이 영광은 모두 부인의 덕이요. 부인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김달수는 없었을 것이요. 두 사람의 포옹을 지켜보던 동네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대감 역시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 자네가 내 가문의 자랑이다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관직에 나아간 달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청렴결백한 관리로서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재심하여 풀어주었으며 탐관오리들의 부정을 엄단하여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어느 날 달수가 암행을 나갔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 개 중에 낯익은 얼굴이 하나 섞여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때가 꼬질꼬질한 얼굴, 다리를 절뚝거리며 밥을 구걸하는 그자는
바로 3년 전 달수를 그토록 괴롭혔던 박도영이었다. 박도영의 집안은 윤대감의 고변으로 인해 부정축제가 드러나 몰락했고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었던 것이다. 박도영은 달수를 알아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달수는 말에서 내려 박도영에게 다가갔다. 박도영은 벌벌 떨며 나를 죽여주시오. 내 죄를 내가 아오. 라며 흐느꼈다. 주위의 호위무사들이 그를 끌어내려 했으나 달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엽전 꾸러미를 박도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과거의 원한은 흐르는 물에 씻겨 보냈네. 이 돈으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부디 이제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사는 법을 배우시게. 달수의 자비에 박도영은 땅을 치며 통곡했고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은 달수의 덕망을 칭송해 맞이 않았다. 세월은 다시 흘러 수십 년이 지났다. 어느 화창한 봄날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달수와 이화는 고향집 침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수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이화의 얼굴에도 주름이 잡혔으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갓 혼례를 치른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다. 영감, 기억나십니까? 판서댁 마당에서 횃불을 들고 제게 진심을 증명해 보이겠다던 그날 밤을요. 이화가 찻잔을 건네며 물었다. 달수는 껄껄 웃으며 찻잔을 받았다. 어찌 있겠소. 그때 부인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났을게요. 두 사람은 지나온 모진 세월을 추억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달수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붓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가야, 명심하거라. 이 붓으로 글을 쓸 때는 먹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찍어야 한단다. 화려한 비단옷은 좀이 쓸어 사라지지만 사람의 향기와 진심은 천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란다. 손자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경청했고 마당에 핀 매화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들의 어깨 위로 소복이 내려앉았다. 달수와 이화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며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실천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마을을 진심골이라 불렀고 나무꾼이 정승이 된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이 되었다.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권력은 아침 이슬과 같으나 오직 진실한 마음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임을 김달수의 일생은 묵묵히 증명해 보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초가삼간 아래서 들려오는 노부부의 웃음소리는 그 어떤 천상의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바로 시련 끝에 피어난 진정한 행복의 모습이었다. 세월의 켜가 내려앉아 석가래가 검게 그을린 산비탈의 초가집 마당에는 이제는 늙어 허리가 굽은 김달수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있었는데 그 빗자루질 소리가 어찌나 규칙적이고 고요한지 마치 스님이 불경을 외는 소리처럼 들려 지나가는 산새들조차 놀라지 않고 그 곁을 포르르 날아다녔다. 한때 조정의 영의정까지 지내며 만인지상 1인지하의 권세를 누렸던 나무꾼 정승 김달수였지만 벼슬에서 물러난 후 그가 선택한 삶은 화려한 한양 저택이 아닌 젊은 날 아내 이화와 함께 땀 흘려 일구었던 바로 그 남산 골짜기의 낡은 집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은퇴하며 가져온 것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해진 관복 한 벌뿐이라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으나 정작 달수는 내 인생 가장 빛나던 시절에 땀 냄새가 그리워 돌아왔을 뿐이라며 허어롭게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이 위대한 노인을 가만히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조정의 난제에 부딪힌 젊은 관리들이 지혜를 구하러 찾아오는 일이 잦았고 명성을 듣고 찾아온 선비들이 대문 앞에서 진을 치는 일도 다반사였다. 하지만 달수는 대부분의 방문객을 정중히 돌려보냈는데 늙은이의 잔소리가
젊은이들의 앞길을 막을까 염려한 탓이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해가 서산마루에 걸려 긴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닫혀있던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젊은 선비가 불쑥 마당으로 들어섰다. 각근을 빳빳하게 메고 최고급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그의 눈빛은 형형했으나 그 안에는 감출 수 없는 오만함과 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묘한 적대감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이곳이 그 유명한 김대감의 처소입니까? 소문대로 누추하기 짝이 없군요. 청빈을 가장하여 명성을 낚으려는 위선이 엿보입니다. 선비는 인사를 올리기는커녕 대뜸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달수의 심기를 긁어놓았는데 그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당을 쓸던 달수는 빗자루를 멈추고 천천히 허리를 펴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주름진 눈매 사이로 맑고 깊은 눈동자가 드러났다. 달수는 화를 내는 대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먼 길 오시느라 다리가 아프실 텐데 쓴마루에 앉아 차라도 한 잔 드시게나. 내 늙어서 귀가 어두워 자네의 호통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구먼. 달수의 여유로운 태도에 젊은 선비는 더욱 기가 찬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내 이름은 조윤이라 하오. 내 조부께서는 한때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셨던 밥값의 객주와 동업하시던 분이었소. 당신의 그 잘난 진심 타령 때문에 우리 가문까지 덩달아 몰락하여 나는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야 했소. 조윤의 말에 달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박도영의 몰락이 가져온 파장이 죄 없는 이들에게까지 미쳤음을 그는 알고 있었으나 직접 마주하는 것은 실로 오랜만이었다. 조윤은 한 걸음 더 다가와 으르렁거렸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성인이라 추앙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운 좋게 판서댁 딸을 꼬여내어 출세한 위선자로밖에 보이지 않소. 오늘 내가 온 것은 당신의 그 허울 좋은 가면을 벗기고 당신의 지혜라는 것이 실은 말장난에 불과함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나와 논쟁을 벌여 내가 이긴다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위선을 자복하시오. 젊은이의 기세는 맹렬했고 그 안에 담긴 원망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달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맨마루에 걸터 앉았다. 논쟁이라 좋네. 허나 말로만 하는 싸움은 공허한 법이지. 내 자네의 도전을 받아들일 터이니 그 전에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달수는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 더미를 가리켰다. 겨울 채비를 해야 하는데 늙은 몸이라 도끼질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하던 참일세. 자네가 저 장작을 다 패준다면 내 밤을 세워서라도 자네와 시시비비를 가려주겠네. 조유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천하의 김달수가 고작 장작 패기를 시킨단 말이오? 내 손은 붓을 잡는 손이지 도끼를 잡는 손이 아니오. 그러나 달수는 단호했다. 장작 하나도 쪼개지 못하는 손으로 어찌 세상의 이치를 쪼개려 하는가. 싫으면 그냥 돌아가게. 조유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돌아간다면 겁을 먹고 도망친 꼴이 될 것이었다. 좋소. 까짓것 장작 패는 일이 뭐 대수라고. 내 얼른 끝내고 당신의 콧대를 꺾어주리다. 조유는 씩씩거리며 비단 도포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도끼를 집어들었다. 처음 몇 번은 기세 좋게 도끼를 내리찍었다. 쩍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장작이 쪼개졌다. 조유는 득이양양하여 달수를 쳐다보았으나 달수는 눈을 감은 채 차를 마시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윤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평소 쓰지 않던 근육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땀이 비오듯 쏟아져 고운 비단옷을 적셨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쓰라렸다. 무엇보다 참나무 장작은 생각보다 단단하고 결이 꼬여 있어 힘만으로 내리치다가는 도끼날이 박혀 빠지지 않기 일쑤였다. 제기랄,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조윤이 악을 쓰며 도끼 자루를 흔들었지만 장작은 요지부동이었다. 해는 점점 기울어 산바람이 차갑게 식어가는데 장작 더미는
아직 반도 줄지 않았다. 조윤의 속에서는 울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늙은이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한 것이 분명했다. 그때 달수가 찻잔을 내려놓고 조윤의 곁으로 다가왔다. 힘으로만 하려니 힘든 게야. 나무에도 결이 있고 그 결을 따라야 비로소 쪼개지는 법이네. 달수는 조윤의 손에서 도끼를 건네받았다. 늙고 마른 손이었지만 도끼 자루를 쥐는 악력은 여전히 단단했다. 달수는 장작을 세워놓고 나무의 옹이와 결을 잠시 살피더니 가볍게 툭 하고 도끼를 떨어뜨리듯 내리쳤다. 놀랍게도 조윤이 아무리 내리쳐도 끄떡없던 장작이 마치 두부가 갈라지듯 깨끗하게 쪼개졌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네. 자네는 지금 내게 품은 원망과 분노라는 힘으로 나를 꺾으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도 결이 있어 억지로 쪼개려 하면 오히려 도끼날만 상하게 되지. 달수의 말에 조윤은 멍하니 쪼개진 장작을 바라보았다. 달수는 도끼를 다시 조윤에게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남은 장작을 하나씩 패기 시작했다. 늙은 정승의 도끼질은 춤을 추듯 유려했고 그 리듬에는 묘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조윤은 팻마루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땀이 식으면서 한기가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속의 뜨거운 분노는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다. 저 늙은 노인은 왜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가? 왜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는가? 자신이 박가와 연관된 자임을 알면서도 왜 내치지 않았는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달수가 마지막 장작을 패고 땀을 닦으며 조윤에게 다가왔다. 자, 이제 일이 끝났으니 약속대로 논쟁을 시작해볼까? 자네가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달수의 얼굴은 노동의 땀방울로 빛나고 있었다. 조윤은 달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정말로 떳떳하십니까? 당신의 그 진심이라는 것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죄책감은 없으십니까? 내 아버지는 당신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성인군자입니까? 조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공격이라기보다 차라리 서러운 울음에 가까웠다. 달수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성인이 아닐세. 내가 지킨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었음을 나도 알고 있네. 박도영 그 사람이 몰락할 때 그 집에 속해 있던 수많은 식솔이 고통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도 편치 않았네. 그래서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네. 달수는 조윤의 손을 잡았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손이었다. 허나 젊은이,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눈감아주는 것이 자비는 아닐세. 썩은 살을 도려내야 새 살이 돋듯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네. 다만 그 과정에서 자네 같은 이들이 겪은 아픔까지 내가 다 보듬지 못한 것은 나의 불찰이자 평생 짊어지고 갈 업보지. 달수의 솔직한 고백에 조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달수가 변명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 노인은 자신의 아픔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었다. 자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네. 그 미움 또한 자네 삶의 동력이 되었겠지. 하지만 이제 그 무거운 도끼를 내려놓게나 옹이진 장작을 억지로 패려다 자네 손만 망가지지 않았나. 원망은 남을 찌르기 전에 자신을 먼저 찌르는 칼날과 같네. 달수의 말은 조윤의 가슴 깊은 곳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응어리를 건드렸다. 조윤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세상을 향해 세웠던 날. 선 가시들이 봄눈 녹듯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풍겨나왔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이와 부인이 쟁반에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 들고 나왔다. 손님이 오셨는데 밖에서 춥게 뭐 하십니까? 들어와서 뜨끈한 국이라도 드시지요.
이화 부인의 온화한 미소는 수십 년 전 달수를 감싸주던 그 미소 그대로였다. 조유는 당황하여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려 했으나 이화 부인은 개의치 않고 밥상 하나를 조윤 앞에 놓아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잘 익은 김치 한 보시기. 그것은 조윤이 어린 시절 가세가 기울기 전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조윤은 숟가락을 들었으나 목이 메어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달수는 묵묵히 자신의 밥을 먹으며 말했다. 먹어야 힘을 내서 세상을 욕하든 칭찬하든 할 게 아닌가. 밥심이 곧 천심일세. 그날 밤 조유는 달수의 집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그는 문 밖에서 들리는 달수와 이화 부인의 대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영감, 아까 그 젊은이, 눈매가 꼭 젊은 시절 당신을 닮았더군요. 도끼 서린 눈빛 속에 슬픔이 가득한 게 이화 부인의 목소리였다. 그러게 말이오. 내 그 친구를 보며 깨달았소. 내가 쌓은 덕이 아직 부족하여 세상에 원망을 남겼으니 남은 생은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겠구려. 내일날이 밝으면 그 친구에게 내 장서를 물려줄까 하오. 붓을 잡는 손이라 했으니 그 분노를 글에 담아 세상을 바로잡는 데 쓴다면 나보다 더 훌륭한 재상이 되지 않겠소. 달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가식도 없는 순수한 연민과 기대가 담겨 있었다. 조유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오열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대상이 자신을 품어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책에서만 보았던, 그러나 현실에는 없다고 믿었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조윤이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마당에는 어제 폐담한 장작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캔마루에는 달수가 평생을 모아온 귀한 서책들이 보따리에 쌓여 놓여 있었다. 달수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어났나? 이거 가져가게. 늙은이에게는 이제 베개로나 쓰일 책들이지만 자네에게는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 걸세. 조유는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그것은 책의 무게가 아니라 달수가 건네는 마음의 무게였다. 조유는 보따리를 내려놓고 달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어제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존경과 참회의 마음만이 담긴 절이었다. 대감마님, 소인 조윤, 평생 대감마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이 책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수는 허허 웃으며 조윤을 일으켜 세웠다. 가게나 가서 자네의 세상을 열게. 내 그림자는 밟지 말고 자네만의 길을 가게. 조윤은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며 산길을 내려갔다.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으나 가슴속에 품은 뜻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달수는 조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지켜보았다. 이화 부인이 곁으로 다가와 달수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었다. 잘하셨습니다, 영감. 또 하나의 씨앗을 심으셨네요. 달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지라도 숲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소. 산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솔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김달수라는 거목은 이제 늙고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그가 뿌린 씨앗들은 세상 곳곳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다. 권력도 재물도 아닌 사람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라는 씨앗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산 아래로, 한양 성내로,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영원히 퍼져나갈 것이었다. 달수와 이화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그들의 눈빛 속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 노래가 되어 조선 팔도 강산에 메아리쳤다. 진정으로 강한 것은 부드러움이며